자,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에듀윌에서 이제 수원학원에서 이제 처음 수업을 하는데요. 원래 이제 에듀윌 작년부터 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 강사 김준영입니다. 우선은 이제 뭐 제 수업을 대부분 처음 듣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제가 노량진에서 한 8년 정도 수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8년 정도 수업을 했었고, 원래는 다른 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하다가 작년에 이제 에듀윌에 와가지고 이제 수업을 하게 됐고, 수원학원 실강은 당연히 이제 오늘이 처음이고요. 이전에는 이제 다른 학원에서 뭐 노량진, 신림동, 부산, 대구에서 한 7년 정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수업을 해가지고 한 뭐 실강생만 뭐 누적으로 치면은 한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까지 수업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에듀윌에 와서 여러분과 수업을 하게 돼서 저도 상당히 좋게 생각하고, 이제 어쨌든 2024년 시험을 이제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혹시 처음 시작하신다 손 들어 보세요. 대부분이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이제 재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어쨌든 염두해서 병행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 같은 경우니까 어쨌든 이제 과목에 대한 소개. 왜냐면 이제 저번 주에 제가 와서 어쨌든 이제 과목에 대한 소개를 드린 적이 있는데, 대부분 분들이 어쨌든 시간상 오늘 듣는 분들이 처음이실 거기 때문에 과목에 대한 소개 먼저 어쨌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학습 방법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본 내용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사라는 과목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근대사랑 근현대사라는 파트가 정해져 있고요. 전근대사 같은 경우는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 후기까지를 전근대사라 그래요. 그 다음에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개화기 1876년부터 해가지고 1863년부터 현재까지를 보통 근현대사라고 이야기 되는데, 문제 범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근대사 같은 경우는 무조건 12문제에서 14문제, 평균은 13문제입니다. 국가직이든 지방직이든 분석해보면 평균은 13문제고요. 근현대사 같은 경우는 6문제에서 8문제, 이것도 역시 평균이 7문제예요. 이거는 고정돼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국가직이나 지방직이 양대 시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큰 시험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1번부터 예를 들어서 20번까지는 시대 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1번이 갑자기 현대사가 나오다가 2번이 선사시대가 나오고 3번이 조선시대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어쨌든 문제의 개수를 분석해보면 이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딱 고정돼 있구나 라고 어쨌든 과목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선사시대부터라고 보통 배우는데, 오늘 다 배우시게 될 내용입니다. 선사시대는 말 그대로 역사시대 이전의 시대인데, 도구에 따라 쓰는 시대죠.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시대를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 민족 최초의 국가는 지금부터 한 4,300년 전에 만들어졌던 기원전 2333년에 만들어진 고조선이에요. 그래서 그 고조선에 대한 역사를 배우시게 될 거고,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보시는 뭐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다음 마한 변한 진안을 사만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역시 오늘 수업을 배우시게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단원명으로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는 걸 배우시게 되고, 이 중에 수없이도 많은 나라들 중에 강대국으로 성장했던 나라가 여러분이 안 들어 고구려, 그다음 마한 안에 있던 백제, 그다음에 진안 안에 있던 신라, 뭐 이외에 변한 안에 있던 가야입니다. 그래서 바로 삼국시대가 되게 돼요. 그러면 이 삼국시대에 대해서 각 나라에 대한 내용을 배우시게 되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한 번쯤 들어갔겠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이른바 KBS인데, 이 고구려 백제 신라에서 삼국 통일을 한 나라는 신라입니다. 676년에 삼국 통일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만들어진 나라가 발해입니다. 이 고구려가 딱 668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로부터 30년 뒤에 698년에 대조영이 세운 나라가 발해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해가 북쪽에 있고 통일신라가 남쪽에 있잖아요. 이걸 남북국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시대라고요? 남북국 시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고대사예요. 고대사인데, 여기서 이제 신라가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결국은 후삼국 시대라고 해서 신라가 흔들리면서 궁예, 견훤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고, 궁예가 세운 게 후고구려, 견훤이 세운 게 후백제, 그리고 약간 이제 깍두기 같은 존재 신라. 그 상황에서 궁예의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사람이 왕건이죠. 왕건이 세운 나라가 뭐예요? 고려예요. 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겁니다.
잠깐 화면이 나갔네. 예.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게 936년이거든요. 그러면 그 위에 있던 발해는 어떻게 됐냐? 이 후삼국이라는 시대 때 발해도 딱 멸망합니다. 그러니까 발해가 926년에 멸망하거든요. 그래서 역시 발해의 유민들도 고려에 편입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국가가 다시 하나로 통일된 게 언제예요? 고려입니다. 그래서 고려가 918년에 건국이 돼서 1392년에 멸망하게 되는데 정확히 475년이거든요. 그냥 이걸 보통 고려 역사 500년이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러면 고려 시대가 500년이 되니까 이때부터 새롭게 시대가 또 변하게 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중세라고 하는 거예요. 뭘 한다고요? 중세라고 하게 돼요. 그래서 고대, 그다음 중세 보시게 될 거고 고려 다음에 등장한 나라가 여러분이 아신 대로 조선입니다. 근데요. 조선 시대 같은 경우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보통 역사라는 것은 이제 역사서라는 기록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절대적인 역사 기록물의 양은 전근대사에서 조선 시대가 압도적이에요. 그냥 97, 8% 이상입니다. 그러면 조선 시대의 양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대표적인 게 조선왕조 실록만 해도 5,400만 자가 돼요. 근데 그 이전에 고려 시대라든지 삼국 시대라든지 기록은 거의 남아있지 않습니다. 몇 개의 역사서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의 양은 워낙 많으니까 사건도 되게 많이 남아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시대를 두 개로 쪼갰습니다. 이 조선 시대를 가누는 기준이 임진왜란이에요. 무슨 사건이에요? 임진왜란. 여러분이 아시는 이순신 장군이 등장했던 임진왜란입니다. 조선이 1392년에 만들어지는데 임진왜란이 딱 200년 뒤인 1592년에 터져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조선이 크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 앞의 시기를 조선 전기 한 200년, 그다음 그 뒤의 시기를 조선 후기라고 하게 되는데 이 조선 전기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방금 전에 보셨던 시대가 중세죠. 중세 다음에 원래 가야 되는 시대가 근대거든요. 그러면 근대의 근, 중세의 세. 그래서 한 글자씩 따서 뭐라 그래요? 근세라 그래요. 원래는 일반적으로는 고대, 중세, 근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사이의 시대를 뭐라고 한다고요? 근세. 그래서 근세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로 단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조선 전기를 근세라고 하면 조선 후기를 뭐라고 하냐? 한 250년간의 시기를 근대 태동기라고 해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았습니다. 1910년에 나라가 망해서 35년 동안 일본의 식민지가 돼요. 일본은 우리에게 뭘 주입하냐면 식민사관이라는 걸 주입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래 발전 능력이 없었고 미개했는데 일본의 도움을 인해서 근대화가 됐다. 라는 식민사관을 주입해요. 아니다. 일본의 침략이 없었어도 우리만의 독자적인 근대화로 갈 수 있는 움직임이 있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 근대 태동기라고 하는 거예요. 뱃속에서 태아가 움직이는 걸 태동이라고 하죠. 100% 근대는 아닌데 근대에 싹이 트고 있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근대 태동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대가 몇 개인 거예요? 두 개인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 시대가 몇 개라고 해요? 두 개다. 그럼 나오는 양도 뭐예요? 두 개일 경우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전근대사예요. 양이 압도적으로 많죠. 여러분이 배우시는 한국사라는 과목 안에 150년, 160년 정도를 빼놓고는 다 전근대사입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절대적인 비중을 얘기할 때 3분의 2가 아니라 압도적인 비중은 원래 전근대사가 맞는 거예요. 여기서 몇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평균 13문제. 12문제에서 12문제, 14문제 사이인데 평균 13문제, 65점 정도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럼 나머지 뒤에 근현대사라고 말씀드리는데 자, 근현대사부터는 연도가 좀 중요해요. 우선은 1863년에 조선의 26번째 왕으로 고종이라는 임금이 왕이 오릅니다. 나이가 12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조선시대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로 약간 왕이 정치적으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20살로 봤기 때문에 보통 왕의 친정, 왕이 직접 정치하는 건 친정이라고 하는데 20살부터 친정이라고 해요. 그러면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올랐으니 대신 다른 사람이 맡아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누구냐? 흥선대원군이에요. 왕이 아닌 왕의 아버지를 뭐라고 하냐? 대원군이라고 합니다. 대원군은 왕은 아니죠. 그 대신 고종이 대신 맡아서 10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게 돼요. 요 상황, 흥선대원군의 집권부터 시작해서 1910년까지 거의 50년간에 가는 시기를 개화기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네, 근대화를 다른 말로 개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근대화를 추진한 시기라는 얘기입니다.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실패했어요. 실패했기 때문에 안타깝게 어쨌든 일본의 식민지가 된 겁니다. 그죠? 그럼 요 뒤에 두 번째 시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일제강점기가 되겠죠. 1910년 8월 달 나라가 망한 시기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만 35년간의 시기를 일제강점기, 여기까지를 요 두 시기를 근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뭐예요? 현대죠. 그렇죠? 현재에서 가장 가까운 시대. 그래서 가까울 근자를 써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대라고 하는 겁니다. 근대는 시기가 몇 개 있는 거예요? 두 개. 개화기, 일제강점기 있는 거죠. 그러면 1945년 8월 달에 광복을 하게 돼요. 광복한 다음에 초대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승만. 그렇죠? 그다음에 대표적인 거 시험에 잘 나온 사람 누구 있어요? 박정희. 여러분이 잘 알죠? 그다음 누구 나와요? 전두환. 뭐 이후에 아시다시피 6월 민주항쟁이라는 민주화 운동을 겪게 되고 그 뒤에 뭐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쭉 이제 나오게 되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시험에는 보통은 많이 나와봐도 이명박 정부까지. 이명박 정부도 잘 안 나와요. 진짜 한두 개 빼고는. 그러니까 보통은 노무현 정부까지 보통 나옵니다. 웬만해서는. 여기까지 무슨 사예요? 현대사다. 그래서 근현대사는 요 두 개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대. 나머지는 뭐예요? 현대. 그러면 여기서 몇 문제 나온다고요? 평균 7문제. 6문제에서 8문제 사이인데 평균 7문제입니다. 최근 3개년 기준으로 하면 평균을 나누면 7문제 나왔던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점수 비중은 정해져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공부하시는 비중을 찾으면 압도적인 양은 전근대사가 많지만 실제로 문제 출제 비중은 2대1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이제 분야별로 볼 게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이 교재도 마찬가지인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어쨌든 전근대사 하면 나라들의 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왕 때에 있었던 뭘 배워요? 업적. 업적 말고 뭐 있습니까? 사건도 있겠죠. 뭐 반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에 대한 사건과 그 다음에 나라별로 제도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신라의 제도나 고려의 제도나 조선의 제도가 같을 리가 없겠죠. 그럼 제도라고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중앙행정조직, 지방행정조직, 군사조직, 관리등용제도, 교통통신제도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배우는 게 정치사예요. 정치사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정치사는 평균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평균 분석해 보면 13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평균 몇 문제예요? 13문제. 물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긴 하지만 많게 나올 때는 정치사만 막 15문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압도적인 비중 무조건 뭐예요? 정치사예요. 그럼 두 번째 보셔야 될 게 경제사인데 경제는요. 여러분 전근대 시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무조건 농업사입니다. 농업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농사를 져야 돼요. 그럼 농사를 져야 되는 뭐예요? 땅이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시대마다 토지 제도가 있습니다. 시대마다 다르겠죠. 그 다음에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선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 세 가지의 메인이 조세, 공납, 그 다음에 여기예요. 조세는 뭐가 되겠습니까? 토지세. 공납은 공물을 납부한다는 뜻에서 특산물을 걷는 걸 얘기하게 되고요. 역은 일반적으로 원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군대로 끌고 가는 군역이 있고 그 다음에 군대로 안 끌고 가고 평상시에 뭐 성벽공사, 저수지공사, 도로공사는 잡일을 시키는 건 요역이라고 하는데 요역은 메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별로 군역이 핵심인 겁니다. 왜? 국방을 운영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게 경제사예요. 여기 두 개가 메인입니다. 그럼 나머지 경제생활은 뭐가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뭐 고대의 경제생활 할 때 상업, 수공업, 그 다음에 무역활동, 그 다음에 또 뭐 있겠습니까? 농사 기술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시대마다 농사 기술 방식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걸 배워요. 근데 이것도 메인이 아니죠. 왜냐? 경제사는 비중이 적어요. 경제사는 정말 많이 나오면 2문제입니다. 많이 나오면 몇 문제라고요? 2문제. 아, 비중이 적겠네요.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출제자다라고 생각하시면 어디서 내겠어요, 주로? 중요한 거 되지 않겠어요? 그럼 보통 뭘 내겠어요? 토지제도나 수치제도는 그냥 무조건 공부하는 거예요. 그거는 무조건 항상 뭐예요? 1순위다. 나머지 경제생활 같은 건 저걸 갖고 단독 문제로 내는 게 아니라 시대별로 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내는 게 뭐 통일신라 내용을 물어봤는데 갑자기 조선시대 농법을 물어보는 뭐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셔야 될 게 사회사인데 제일 비중이 떨어져요. 어느 시대마다 신분이 다릅니다. 고대의 신분은요. 왕족을 포함해서 귀족, 평민, 천민 딱 3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고려시대 가게 되면 귀족, 평민, 천민 말고요. 중간에 중류층이라는 애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가 되게 되면 귀족이 지배층이 아니에요. 조선시대는 귀족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이나 영화를 배경으로 했을 때 귀족이라는 표현 본 적 있습니까? 아니에요. 조선의 지배층 뭐예요? 양반이에요. 양반, 중인,
상민, 천민. 그러니까 시대별로 배우는 거예요. 그 신분의 특징이 뭔지. 그 다음에 사회제도가 있습니다. 법률. 그 다음에 사회보장제도, 의료시설. 그 다음에 기타 제도가 있는데 중요도가 많이 떨어져요. 많이 나와봤자 한 문제. 묶어서요. 보통 2문제에서 3문제입니다. 이게 맥시멈이에요. 한 문제에서 2문제 낼 때도 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는 한 보통 경제사 한 2문제 정도 내고 사회에서 한 문제 정도 내든지 아니면 이걸 묶어서 그냥 2문제를 내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보기가 있는데 1번, 2번은 경제인데 3번, 4번은 사회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의 문제를 통합형이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어쨌든 분석해보면 일반적으로 2문제구나. 그럼 만약에 여기서 한 2문제 낸다. 그럼 얘가 늘겠죠. 그죠? 그럼 이게 한 뭐 평균 13문제지만 14문제, 15문제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평균은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나머지가 뭐냐? 마지막 문화사예요. 여러분이 사실 제일 싫어하시는 파트는 뭐예요? 문화사입니다. 왜냐? 암기해야 될 내용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사는 사실 역사이기 때문에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약간 스토리텔링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문화사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전근대 시대에서 우리의 주요 사상은요. 유교, 불교, 그 다음에 도교입니다. 전근대 시대에 우리가 이제 고대 시대 말고 고려 시대까지 국교가 불교예요. 그 다음 조선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그러면 유교, 불교, 도교가 메인이에요. 여기와 관련된 도교는 그냥 약간 깍두기 같은 느낌이고 유교와 관련해서는 조선시대다. 그러면 조선시대 유교와 관련된 유학자를 배웁니다. 이황, 뭐 서경덕, 조식, 호랑 논쟁 뭐 이런 거 배워요. 하나도 안 하였습니다. 다음에 하게 되면 하나도 안 해요. 왜냐? 여러분은 한국사를 하는 거지 철학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교와 관련해서 뭐 배우시냐면 스님을 배워요. 승려를 배웁니다. 뭐 고대 원효, 뭐 그 다음에 의상, 뭐 고려 시대 때 의천, 진울 이런 스님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메인이고, 그 다음 시대마다 과학 기술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 때 장영실을 등용해서 뭐 혼천이를 만들었다. 앙보일구 해식이라고 그러죠. 물리식의 작용론을 만들었다. 뭐 이외에도 거리 측정술의 길이고차를 만들었다. 이런 내용을 막 배워요. 근데 고려 시대 과학 기술은 또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게 서적입니다. 서적이 매번 나와요. 역사서, 지리서, 윤리의례서, 의서, 농서, 병서, 기타 백과사전. 이거는 암기를 안 하면 어려운 거죠. 그죠? 물론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외우시고 할 텐데 조선 후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가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조선 후기 가면은 보통 조선 후기만입니다. 조선 후기만 나오는 책의 숫자가 총 72권 정도 돼요. 그 72권의 저자와 책 이름을 외워두셔야 됩니다. 약간 영어 단어처럼. 영어 단어 예를 들어서 어떤 단어 딱 물어놨다. 예를 들어 이거 넣어놨다. 무시하다. 바로 놔야 되죠. 똑같이 갑자기 동공 역대 총목 단어. 홍만종 이랬다. 표정은 지금 안 좋아지잖아요. 어쩔 수 없습니다. 한 70권 정도는 무조건. 제가 얘기한 건 전범위가 70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조선 후기만 70권이라는 얘기예요. 더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조선 후기가 제일 어려워요. 그 다음에 문화재가 있습니다. 문화재는 고분이라고 나오는데요. 무덤 있잖아요. 고분은 고대 시대만 배우시게 될 거고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지금 제가 메인이 양대 사상이 유교와 불교라고 그랬는데요. 불교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문화재가 뭐가 있어요? 불상, 탑, 그 다음 뭐예요? 절을 사찰이라고 이해하게 되죠. 그러면 유교와 관련된 문화재는 뭐가 있겠습니까? 서원이라고 있어요. 유교를 공부하는 학교인. 이거 이외에도 조선시대에 뭐 궁궐 같은 것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 것들 배우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예술은 많이 나오진 않은데 문학, 그 다음에 그림, 서예, 음악 등 있는데 그림은 시험에 사진 자료가 많이 나오진 않지만 언제든지 맘먹고 낼 수는 있기 때문에 그림을 보고서 뭔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암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그림이 막 인왕제색도예요. 막 이 그림이 뭐 천상열차, 이 지도가 천상열차 분야 지도입니다. 이 그림이 심사임당에 초청돼요라고 해도 결국은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이 문화재가 무슨 불상 이름이 연가 7년면 금동열의 입상이에요. 아니면 경기 광주시 뭐 충궁리 철불 이름이 바뀌어서 경기 하남시 하사창동 철도 석가열의 좌상. 표정 지금 안 좋아지잖아요. 지금 갑자기 제가 외계어 말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암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워하는 파트가 이 파트다. 그럼 여기서부터 몇 문제 나오냐? 3문제에서 5문제입니다. 평균이에요. 보통 4문제 전후로 나옵니다. 그러면 합치게 되면은 대충 한 65점 정도 나오고요. 한 75점 정도 나오고 나머지 하면은 5문제 맥시멈 하면은 25점이니까 더 몇 점이에요? 100점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거 말고 보통 한 통합형 정도 하나 내요. 뭐 1번, 2번은 예를 들어서 정치인데 3번, 4번은 문화 내용을 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정해져 있습니다. 아, 그러면 아까 시대별로는 전근대사와 근현대사는 한 13대 7 이 정도가 고정돼 있으면 분야별로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일 때 정치사는 한 13문제, 경제사는 한 2문제 전후, 사회사랑 같이, 그다음 문화사는 맥시멈 5문제 정도가 나오나 이것도 고정입니다. 이것도 고정이에요. 알겠죠? 과목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 어쨌든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어쨌든 이제 기본 강의를 들으셔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학원 실강 상황상 어쨌든 뭐 8주 과정인 걸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64강이죠. 그러면 64강을 전후로 해서 뭐 65강, 66강 찍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전후로 해서 끝낼 건데 요번 2달에는 전근대사 파트만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보통 뭐 전근대사 정도 들으면 제가 한 65점에서 전후로 65점에서 맥시멈 70점 정도 딱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처음 공부하신다고 해서 한 번 들었다라고 하면 바로 암기하는 거냐? 아닙니다.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계속 반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약간 다른 선생님들이랑 수업을 조금 다르게 해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다 교재 보고서 하는 거 똑같긴 한데 저는 제가 가장 어렸을 때 저도 한때는 역사를 가르치기 전에 역사를 공부한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책으로만 설명하고 막 그런 게 너무 싫었어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시각적 자료를 되게 중시해요. 저의 지론은 무조건 매번 얘기하지만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무조건 한 번 보는 게, 그죠? 한 번 100번 묻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나아요. 그래서 무조건 책에 없는 시각적 자료를 되게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지도 같은 것도 항상 만들 거예요. 도표 같은 것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눈에 볼 수 있게끔. 제가 백날 그냥 뭐가 뭐예요라고 설명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그게 여러분이 학습하시는데 훨씬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쨌든 저는 자료를 다 만들어요. PPT를 합치면 뭐 한 5,000장 이상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도 만들고 있어요. 왜? 조금이라도 뭔가 더 잘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어쨌든 저도 노력을 할 거니까 같이 잘 노력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 대부분이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복습하시는 거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수업 때 절대 웬만해서 조시지 마세요. 수업 시간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 이게 되게 힘든 걸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8시간을 내리 한 과목을 듣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웬만해서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히 첫 주와 둘째 주가 제일 어렵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왜? 아직 안 익어서요. 나중에 되면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는데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래서 어쨌든 그 주에 배우신 내용은 그 주에 끝낸다라는 걸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교재에서 예를 들어서 뭐 밑줄 치거나 중요하게 필기한 내용들 그 위주로 책을 이렇게 넘기면서 복습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쭉쭉쭉 넘어가다가 이 부분에서 갑자기 막혔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막히면 그 부분은 인강을 다시 보셔야 돼요. 그 부분만. 인강을 다시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왜냐? 아예 이해를 못하고 아니면 그 시간에 내가 피곤해서 안 그러고 싶었지만 졸았다. 아니 수업을 못 들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책만 본다 해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인강을 다시 보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쨌든 이 실강 기준으로 얘기하면은 하루에 8시간 연강을 들은 다음에 저녁에 혼자 복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말을 활용해서라도 그 시간에 복습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만약에 주말에 진짜 다른 과목도 해야 되는데 못했다. 그럼 버리세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요. 다음 주 거에 집중하세요. 왜냐하면 밀립니다. 밀려요. 그러면 이번에 이것까지 해야지. 그럼 다음 주에 이미 수업 들었잖아요. 그럼 밀려요. 그럼 어떻게 됐나요? 무조건 정해졌습니다. 자체 종강이에요. 아니면 약간 자체 휴강합니다. 그래서 나는 인강으로 해결하면 되겠지. 안 돼요. 안 되니까 여기 오신 겁니다. 그죠? 혼자 할 수 있었다면 여기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모든 과목이 똑같습니다. 이번 주에 하신 내용은 이번 주에 그냥 최대한 복습을 하되, 그게 여러분이 정한 계획의 70%만 돼도 여러분 성공한 겁니다. 막 그 공부 처음 하실 때 막 계획표 짜잖아요. 짜지 마세요. 그 계획표를 짜는 거 한 달 계획 이런 거 짜는 거 아닙니다. 딱 하루 계획만 짜는 거예요. 하루 계획만. 일주일 계획 짜지 마세요. 왜냐?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복습하실 때 복습하시는데 공부해 보신 다음에 계획표에 활용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공부하실 때 영어 단어 같은 거 막 외운다 그러는데 나는 무조건 1시간 한 30개 단어를 외우고 안 됩니다. 내가 실제로 30개 단어를 외우거나 문제를 10문제 푸는 기간이 몇 분이라고 초를 채보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그걸 갖고 계획표에 대충 1시간에 한 15문제 푸는구나 라고 하면 2시간 30문제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냥 한국사 맹목적으로 2시간 해야지. 그러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계획은 하루 계획만 짜시는 거예요. 일주일 계획 짤 필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루 계획 짜는데 몇 분 걸리는 줄 아세요? 5분이면 됩니다. 아침에 오셔가지고 오늘의 계획 어차피 정해져 있잖아요. 9시부터 10시까지 수업.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복습을 어떻게 할 건지 아니면 오늘 영어 단어 외울 건데 영어 단어 30개는 뒤에 저녁 시간에 뭐 야간에 복습하면서 외울 건데 그거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절대 큰 계획 짜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건 실강생도 마찬가지고 인강생도 마찬가지인데 수업 듣고 나시면 진도가 끝나잖아요. 그럼 이번 주 나간 진도 범위에 한해서 제가 별도로 문제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문제와 답지를 별도로 드릴 거예요. 자체 복습하실 수 있게. 뭔 얘기인지 알겠죠? 사지선 다 똑같이 제가 만든 문제로 어쨌든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체적으로 복습 자료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매주마다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자료 같은 건 나중에 설명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 커리를 얘기 드려야 되니까 기본 강의 들으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어쨌든 뭐 제공해 드리는 강좌의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7월, 8월 기본 강의 듣고 9월, 10월 근현대사 파트에서 어쨌든 1회독을 완성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단원별 문제풀이가 있죠. 1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앞에서부터 전범위를 대상으로 해서 2달간 어쨌든 단원별로 그러니까 고대 선사 시대부터 쭉 단원별로 해가지고 문제들을 모아서 어쨌든 문제풀이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게 연도별 기출문제. 국가직, 지방직, 법원직, 서울시에 지금은 통합되지만 이전에 통합 안 됐을 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그 다음에 경찰 문제. 경찰이 지금은 여러분이 경찰증명 준비할 필요는 없지만 그 안에 보면 공무원 문제와 비슷한 유형들이 있어서 볼 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 6개년에서 7개년 정도 하게 되면 기출문제도 저는 책에 있는 거 아마 대부분 다 풀어드릴 텐데 대충 작년에 수업을 해보니까 한 1200문제에서 1500문제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단원별 문제풀이까지 하게 되면 한 이제 2000문제 정도 가까이 되거든요.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3월 달이 되면 이제 시험 한 달 전이니까 이때부터 이제 정규 커리큘럼이 국가직 대비 동형 모의고사고 그 다음에 역시 지방직 대비 동형 모의고사가 있죠. 저는요 강사가 문제를 안 만드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문제 만듭니다. 왼쪽이 실제로 국가직 시험 문제고요. 오른쪽이 제가 만든 시험 문제. 저는 시험지 형식까지 똑같이 만들어요. 글씨 크기, 그 다음에 간격 다 조정해서 똑같이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푸는 시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풀게 할 건데 국가직이나 지방직 문제 단 한 문제도 중복되지 않습니다. 다 만들어요. 이 문제 만드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한 문제 만들 때 4시간 동안 만들 때도 있어요. 머리가 막 아이디어를 생각해내서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실제로 나올 출제 범위나 이런 걸 다 예측해가지고 확률로 데이터로 해서 이번에 뭐 나오겠다라고 해서 문제를 만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방직도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그럼 여기까지가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규 컬이면 별도로 특강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올해 책을 되게 많이 낼 생각이에요. 컨텐츠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가 제가 이 말하기에도 그런데 OEG 특강이라고 OX 특강을 따로 할 겁니다. 교재를 이제 아마 이제 지금 출판사에서 이제 조판을 하고 있는데 2권을 낼 생각인데 첫 번째는 OX 문제 관련해서 수업을 아마 별도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특강을 하는 건 OX 문제인데 시즌 1이 있고 시즌 2가 있습니다. 시즌 1은 기출문제집에서 다 종합해서 만든 그러니까 기출문제를 단원별로 OX로 만든 거죠. 여기에는 뭐 국가직, 지방직, 서울시, 법원직, 경찰 그리고 심지어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에서 그 공무원 시험 문제 최대한 응용할 수 있는 만큼 실제로 요즘 분석해보면 한능검 문제 지문이 가끔씩 보기에 똑같이 공무원 문제 낼 때가 가끔씩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문들은 가지고 와서 종합해보니까 한 2000문제 정도 됐어요.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특강을 별도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지금 이제 부교재로 쓰는 필기노트 수업
자, 지금 제 계획은요. 9월 달에 가시게 되면 7, 8월은 어쨌든 이제 기본 수업 하시고 9월 달 가시게 되면 근현대사 수업을 하시게 되는데 근현대사는 시간이 조금 줄어듭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한국사 강의할 때 수험생들이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게 뭐냐면요. 가장 많이 와서 상담하시는 게 제가 근현대사 파트 정도 이제 하게 되니까 지금 이번 수업한 거 저번 주가 기억나는데 뒤에 거 보니까 앞에 게 기억 안 나고 앞에 거 공부하니까 뒤에 게 기억 안 나요. 이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양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근현대사 파트 아까 심화 강의할 때 별도로 필기노트 강의 특강을 수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별도로 날을 잡아서 하는데 요거는 더 타이트하게 요것도 전범위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필기노트 강의 특강을 별도로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사료, 자료를 줘요. 다음 내용과 관련한 뭐 국왕 때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아니면 밑줄 친 왕 때의 상황으로 옳은 것은 그 자료를 사료라고 얘기하는데 사료를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 문제 합격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직 3개년 기준으로 평균 15문제, 지방 13.4문제, 지방직 기준으로 15.2문제 무조건 사료는 나와요. 그래서 사료를 공부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보통 이름을 지었습니다. 사이다 특강이라고. 사료는 이것이 답이다. 그래서 몇 개냐면 사실 제가 사료 특강을 이제 다른 학원에서는 수업을 했으니까 이제 사료 특강 수업한 지만 6년, 7년 정도 돼요. 근데 이제 계속 새로 나오는 사료도 있고 정리해야 될 것도 있고 거기서 보지 않아야 돼. 빼도 될 사료가 있어서 딱 정리하니까 1000개 나옵니다. 표정도 안 좋아지잖아요. 1000개 정도는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료 보면은 사료 때문에 틀리진 않겠다. 그래서 어쨌든 8종 교과서가 있는데 여기 사료를 갖고 와가지고 요즘 냅니다. 그래서 뭐 8종 교과서 하면은 뭐 동아출판, 뭐 지학사, 교학사, 시마스 뭐 등등등 있어요. 뭐 금성출판사, 미래엔 등등등 있는데 그런 거 다 갖고 와서 종합해가지고 어쨌든 정리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것도 어쨌든 교재를 낼 예정이에요. 교재를 내고 당연히 무료 특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정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별도로 이전에는 제가 원래 근현대사 파트가 원래 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근현대사 파트만 이 연도로 해서 핵심 정리와 연도 정리를 같이 했었어요. 반응이 진짜 좋았거든요. 제가 들은 얘기는 제가 에듀윌 원래 처음 입성하고서 한 특강이었는데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제가 들었던 얘기는 에듀윌 입성하신 선생님 중에 하신 특강 중에 이렇게 많이 들었던 경우 처음이라고 했습니다. 반응 좋았어요. 근데 제가 약간 좀 혼신의 힘을 당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효과가 좋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업그레이드해서 이번에 전범위로 만들어보자. 전범위를 연도 순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거는 아마 특강을 진행하게 될 겁니다. 알겠죠? 연표 당연히 나눠드릴 거고요. 진행하게 될 거고 그 다음에 당연히 진행할 때 저는 자료를 안 쓰는 거 싫어한다 그랬죠. 그 특강할 때 이런 자료를 다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시각적인 자료가 아니면 약간 학습하는데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자료를 다 만듭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어쨌든 수업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경우 진짜 없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수업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강사가 힘들어야 학생이 편해요. 저의 지론은 그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도 특강도 어쨌든 이런 식으로 어쨌든 진행을 하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진행한 이후에 아마 이때쯤에 제가 OX 특강은 아까 2가지로 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첫 번째 2000문제는 제가 기출문제 등을 종합해가지고 나올 거 추리고 빼고 해서 만든 게 2000제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자체 제작해서 만든 단 한 문제도 긁어온 게 아니라 제가 만든 2000문제 따로 있습니다. 이거는 제 작년에도 했는데 반응이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면 제가 1년 과정을 할 때 1년이 아니죠. 정확히 내년 4월이라는 기점을 할 때 생각해 보는 게 그러면 이제 7월이잖아요. 그죠? 그럼 4월까지 실제로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그 시간까지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릴 수 있는 게 기본 정규 커리큘럼 말고 제 계획은 OX 4000문제. 그다음에 정규에서 얘기하는 동영 모의고사 제가 보기엔 30회분. 그럼 동영 모의고사만 해도 30회분 하는데 600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 별도로 항해서 여러분 수업하게 될 때 한 1500문제 정도 된다 그랬죠.
그럼 그거 이외에 제가 매 주마다 기본이든 심하든 간에 기출 들어가도 문제를 따로 드릴 겁니다. 매 주마다 뭐 한 15문제에서 많게는 20문제까지 정답과 해설을 나눠드릴 텐데 그러면 최대한 아마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사지선다만 최소 7, 800문제에 OX 4000문제에 동영 모의고사 아까 30회분에 기출문제 충분히 풀면 저는 이걸 풀고서 한국사 때문에 틀렸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생각합니다. 제가 제공해드릴 수 있는 컨텐츠는 하겠다는 목표이기 때문에 한번 작년에 비슷하게 어쨌든 해봤는데 충분히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에듀윌을 왔을 때 제일 많이 듣던 수험생분들 고민이 뭐냐라고 얘기 들었을 때 문제가 적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수업 들으시는 수험생분들이 가장 큰 고민이 제공해주는 문제를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다는 고민이 되게 많습니다라고 들었기 때문에 그걸 수용해서 양질의 문제를 많이 제공해드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뭔지 알겠죠? 근데 제가 제공해드리는 만큼 잘 따라와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표를 통해서 제가 또 이름을 지었어요. 간이역 특강이라고. 진짜 생각 많이 하고 있습니다. OEC 특강, 사이다 특강, 간이역 특강. 간이역 특강은요, 간략한 이것이 역사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정말 최종 파이널로 표를 통해서 정리하는 수업을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는데 간이역이라는 게 되게 작은 역이에요. 그죠? 근데 작은 역인데 볼품없는 약간 길목에 있는 작은 역인데 지금 여러분의 종착역이라는 역을 가기 위해서 잠깐 지나가야 되는 역이 아니냐 라는 의미에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충분히 좋은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지 않겠냐 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1년 커리큘럼을 설명드린 거예요. 저희 계획을. 그 다음에 한국사 공부하실 때 제가 매번 설명드리지만 절대 많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수업 시간에 제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졸지 않으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피곤하신 거 아니까요. 조금만 집중하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습만 하시면 됩니다. 예습하실 시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복습만 하시는 게 답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 한 내용은 충분히 이번 주에 복습하시되 그게 부족하면 그냥 넘기시는 게 맞습니다. 아시겠죠? 뒤에서 최대한 복습을 해드리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제가 개념 강의에서 아까 필기노트 강해 특강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죠? 그게 한 70강에서 75강 정도 될 생각인데 별도로 복습을 위해서 작년에 제가 찍어놓은 강좌가 있어요. 필기노트 초단기 압축 특강이라고 여러분 계속 왔다 갔다 집에 왔다 갔다 지하철 타시고 할 때 들으시라고 복습용 강의로 그냥 귀에 꽂고 들으시게 하는 복습 강의를 따로 찍어놨습니다. 그거는 제가 올해 안 찍을 예정이에요. 왜냐?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왜 힘드냐면 그 수업은 첫 번째 배속이 안 됩니다. 배속이 왜 안 되냐면 필기노트에 있는 내용을 제가 그냥 랩하는 것처럼 속사포로 그냥 쫙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읽어드리는 거기 때문에 배속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속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다행히 좀 장점이 있다라고 들은 게 뭐냐면 딕션이 그나마 괜찮다고 얘기 들었기 때문에 빨리 말해도 그나마 발음이 잘 들어간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완강한 게 40강 정도 돼요. 40강 정도 되는데 계속 왔다 갔다 하시면서 들으시라고. 그건 지금부터 활용하셔도 됩니다. 에듀윌의 무료 특강 들어가시면 있어요. 그죠? 있으니까 이번 주에 한 내용을 왔다 갔다 하시려면 들으시려면 필기노트 초단기 압축 특강 들으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복습이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원래 기본서와 본인의 필기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마 이제 단거나 필기노트 같은 걸로 보통 단거나 하는 게 일반적이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이따 설명드릴 텐데 암기해야 되는 거 맞거든요. 암기하시기 전에 무조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바로 그 다음 기출문제 출제 바로미터 맞습니다. 아마 주변 지인분들 중이나 아니면 친구분이나 지인분들 중에 공무원 시험을 공부하셨거나 합격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보통 많이 듣는 소리, 야 기출문제 그거 한 3바퀴 5바퀴 그냥 쭉 돌리면 돼 라고 얘기 들으실 텐데 그게 어느 정도 맞아요. 85점까지는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끔씩은 좀 특이한 문제를 가끔씩 낼 때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기출문제만 보는 게 아니고 개념도 끝까지 같이 가지고 가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질문을
모른다. 그럼 질문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알 때까지 질문하셔야 돼요. 알 때까지. 아시겠죠? 무조건. 그래야 머리에 많이 남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모른다고 하는 게 절대로 뭐 부끄러운 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힘들게 또는 집에서 지원해 주신 아니면 여러분이 힘들게 버신 돈을 갖고 돈을 지금 어쨌든 내고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워질 때까지 질문하시던지 해야 돼요. 아시겠죠? 별도로 제가 좀 이따 전화번호를 따로 가르쳐 드릴 겁니다. 그럼 여기다 상담을 뭐 물어보시던지 아니면 카톡으로 혹시 급하시다라고 물어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카페나 아니면 우리 에듀엘 질문 게시판에 답변하셔야 되는데 진짜 급하다. 아니면 좀 뭔가 상담을 과목 상담 같은 게 필요하다 하시면 전화를 하셔도 됩니다. 아시겠죠? 새벽에만 안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전에 한 기억에 새벽 2시에 술 먹고 전화했던 학생이 기억나가지고 그렇게만 안 하시면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한국사는요 암기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암기하시기 전에 무조건 이해하셔야 돼요. 용어의 뜻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 시간에 무조건 어디든지 설명을 하는데 한 나라의 수도는 우리는 무조건 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경. 서울 경자를 써서. 그래서 베이징을 북경, 도쿄를 동경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수도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 주변에 보호하는 지역을 따로 설정했습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 기라고 해요. 뭐라 한다고 해요? 기. 그래서 경기도예요. 그러면 경기도 밑에 뭐 있냐면요. 여기 충청도 있습니다. 이거 국어 시간에도 여러분 아마 활용하시게 될 텐데 충주와 청주의 앞글자를 따서 뭐예요? 충청도예요. 충주와 청주, 한국사에서 당연히 중요한 도시들이 되고요. 이 충청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냐면 조선시대 등에 이걸 호라 그랬어요. 뭐라고요? 호. 여기에 제천의림지라는 호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충청도를 한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호라 그랬어요. 그러면 충청도를 한 글자로 호라 그랬기 때문에 여기 밑에 뭐 있습니까? 전라도 있죠. 전라도는 당연히 전주와 나주를 앞글자를 따서 전라도입니다. 전주와 나주를 앞글자를 따서. 그러면 호지방의 남쪽에 있으니까 전라도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호남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호지방의 남쪽에 있으니까 전라도를 호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더 나아가서 이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요. 여기 백두산이 있어요. 민족의 영산 백두산이 있는데 여기서 백두대간이 쭉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러분이 많이 내려오는데 태백산맥 쭉 내려오다가 여기서 소백산맥으로 올라가요. 여기에 보면 고개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 조령이라고 있습니다. 조령, 중령 거의 비슷한 데 있는데 문경세제라 그러죠. 요 조령 밑에 있는 지역이 경상도예요. 경상도는 당연히 경주와 상주의 앞글자를 따서 경상도입니다. 경주가 신라의 천년 수도니까요. 그러면 경상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영남이라고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이 영자가 고개령자예요. 그럼 고개가 산맥에 있어요? 평지에 있어요? 산맥에 있을 테니까 산맥에 있는 고개의 남쪽에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런 거예요? 영남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서울 경자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슨 선이에요? 경부선. 수원 지나잖아요. 그렇죠? 서울부터 인천까지는 경인선. 서울부터 원산까지 뭐예요? 경원선 이렇게 된 거죠. 서울에 흐르는 강을 한강이라 그러잖아요. 조선시대에는 수도에 흐르는 강이니까 경강 이렇게. 수도에 있는 상행위를 감독하는 부서를 경시서라 그래요. 왜? 서울 경자니까. 그 다음에 수도에 있는 세금을 보관하는 창고를 경창. 중앙에서 일하는 관리 뭐라 그러냐? 경관이라고 합니다. 무슨 경자예요? 서울 경자. 그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암기해서 이해해서 암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럼 똑같이 여기 강원도 있잖아요. 강릉과 원주를 따서 강원도입니다. 강릉과 원주를 따서 강원도고 여기에 보시면 지도상에 제가 좀 표시를 잘못하겠지만 여기 대관령이 있어요. 저기 동해 바다 갈 때 꼭 넘어가야 되는 고기가 있죠. 대관령. 대관령의 동쪽이니까 여기 뭐라 그러겠어요? 영동. 그럼 여기는 대관령의 서쪽이니까 뭐라 그랬어요? 영서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요. 여기 위쪽에 보시면 북한 지역을 잘 모르시는 분인데 여기 보면 나중에 배우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천령관이라고 있어요. 원래 줄여서 천령이라 그래요. 저기 나중에 공무위낭 할 때 쌍성총관부 같은 거 공부할 때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요 천령이 되게 중심이 되는 관문이라서 요 천령 이북에 여기 지역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를 함경도라고 그러죠. 북한말로.
함흥과 경성을 따서 함경도, 그다음 왼쪽을 평양과 안주를 따서 평안도, 그다음 요 아래를 황해도라고 해요. 우선은 함경도를 뭐라고 하냐면 천령의 북쪽 지방에 있기 때문에 얘를 천령관의 북쪽이다. 천령관문의 북쪽이라 해서 얘를 관북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천령관의 서쪽이라 그래서 평안도 지역을 관서라 그래요. 뭐란다고요? 관서. 그 다음에 사실은 원래 관남이라고 해야 되는데 요 강원도를 다른 말로 그냥 이건 동쪽이다라고 해서 이걸 관동이라 그래요. 뭐란다고요? 관동. 여러분 국어 시간에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거 뭐 있습니까? 정철의 관동별구. 관동이 강원도 얘기하는 거예요. 정철이 강원도 관찰사로 부임하면서 썼던 가사 문학이 바로 관동별국이 되는 거죠. 그럼 나머지 여기 황해도 지역은 다른 말로 황주와 해주를 따서 얘기하는 건데 황해도는 다른 말로 해서지방이라 그래요. 왜냐면 여기 경기도 앞바다, 인천 앞에 바다를 경기해라고 있는데 그 경기도 인천 앞바다 서쪽이라 그래서 해서지방이라 그래요. 근데 북한 지역은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죠. 그럼 이걸 지명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 조선시대 배우실 때 기호학파 이런 거 배워요. 그럼 기호학파가 뭐냐? 경기도의 기. 충청도는 한 글자로 뭐라 그랬어요? 호. 그러면 경기도 충청도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호학파. 이런 겁니다. 나중에 호랑 논쟁이라는 걸 배워요. 18세기 때 호론과 낙론이 싸웠다 그래서 호랑 논쟁이라는 건 시험에 단독 문제로 나오는데 호론이 호자 어디겠어요? 충청도. 충청도 지방 사람들 뭐라 그래? 호론. 나중에 서울의 동대문 쪽에 낙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낙산 밑에 산다 그래서 낙론. 그래서 무슨 논쟁이에요? 호랑 논쟁. 이렇게 하는 겁니다. 무슨 논쟁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용어를 꼭 이해하시고 암기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수업 도중에 되게 많이 설명드릴 겁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 드렸지만 도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다고요? 도감. 도감은요 임시기구라는 뜻이에요. 무슨 기구라고요? 임시기구. 그럼 앞으로 막 수업 관련해서 도감을 많이 배워요. 막 구급 도감, 구제 도감, 전민 변정 도감, 대장 도감, 교장 도감.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무슨 기구였어요? 임시기구였죠. 백성을 구제하려고 만들었다. 무슨 기구에? 구제도감. 역시 백성들을 구하려고 만들었다. 구급도감. 또는 8만 대장경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다. 대장도감. 도감 무슨 기구에? 임시기구나. 그런 식으로 암기하셔야 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암기를 안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해를 기반한 선에서 암기해야 됩니다. 나중에 영정법이란 걸 배운단 말이에요. 앞으로 영원히 토지세를 1개월당 4내지 6도로 정했다. 영원히 정했다. 뭐예요? 영정법. 물가를 조절하는 기관으로 고려시대 때 상평창이라는 걸 만들어요. 항상 물가를 평등하게 하는 창고. 그래서 뭐예요? 상평창 이렇게 됩니다. 이름에 답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쨌든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잠깐 쉬었다가 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